강력했던 민족인데 이 강력했던 민족이 왜 한순간에 사라졌나요? 어, 뭐지? 그 이제 이집트 점령하고 바빌로니아도 점령하면서 이제 많은 조공들을 바치는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게을러지고 네, 그쵸. 이제 더 이상 싸우고 싶어요? 안 싸우고 싶어요? 안 싸우고 싶어. 안 싸우고 싶어지죠. 그러니까 용맹함이 떨어진 데다가 오랜 전쟁으로 인해서 인구도 어떻게 해요? 계속 줄어들고 있었죠. 그쵸? 네, 인구가 줄어드는데 영토는 넓어지니까 나가서 싸워야 될 곳은 많아요, 적어요? 많죠. 많아지죠. 그쵸?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죠. 더구나 이제 그 아시리아의 풍요가 어떤 산업이나 기술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라 뭐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전쟁. 네, 전쟁 정복을 통해서 나온 건데 인구는 줄어들고 나가서 싸워야 될 곳은 많으니까 새롭게 어디를 정복할 수 있는 여력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 세 가지가 동시에 이제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짓누르니까 어떻게 돼요? 한 어, 방에 그냥 무너져 내렸던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다 보니까 굉장히 잔혹하게 학살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강제 이주시켰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반감을 푸는 사람들이 네, 많. 그렇죠. 사람들이 엄청나게 반감이 심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힘이 약해지기만 해봐라 이러고 있는데, 약해지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란이. 네, 반란이 동시다발적으로 막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라지는 네, 제국이 아시리아 제국인데 어쨌거나 처음으로 그 중근동 지역 전체를 자기 패권 지역 안에 넣었던 제국이 아시리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자, 그래서 요 마지막 단락 이제 우리 못했죠. 그거 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결국 BC 612년에 기원전 612년이죠. 신바빌로니아는 아시리아 북쪽의 메디아와 스키타이 사람들과 동맹을 맺어요. 자, 그리고 니느웨를 공격해서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바빌로니아가 결국 니느웨를 멸망시키는데 어, 이거 무너뜨리기 전에 먼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집트랑 먼저 싸워요. 그래서 이집트를 어느 정도 이제 무너뜨려 놓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니느웨로 진격을 해서 무너뜨립니다. 그만큼 이제 약해졌다는 거죠. 그렇죠? 아,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원한이 많으니까 니느웨를 완전히 초토화 시켜버리고 사막의 모래로 덮어버렸다고 해요. 그리고 그 성경책에 보면은 니느웨가 전체를 이렇게 삥 돌면서 여행하는데 한 3일 정도 거리가 걸렸다고 하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큰 성읍이었는데도 완전히 이제 이렇게 그 무너뜨려 버렸던 거죠. 자, 그래서 거대한 제국의 수도였는데요. 이 이후로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왜 없어져도 이렇게 서서히 없어지면은 사람들의 그런 어떤 기억이나 뭐 이렇게 오르내리니까 아무래도 좀 그 뭐냐 존재가 이후에도 의심받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뭐 네. 예를 들어서 뭐 피라미드 같은 거 여기 이렇게 세워져 있으니까 야, 이집트에 고대 문명이 없었더라라는 주장은 단 한 번이라도 제기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히타이트도 마찬가지고 아시리아도 한순간에 이렇게 확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후대에 가서는 여기와 관련된 그런 사람들의 기억이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그 어떤 이제 오해를 받게 되냐면은 야, 성경에 아시리아나 그런 제국들이 이렇게 크게 나오는데 야, 이거 그냥 그 상상의 산물 아니냐. 니느웨라는 도시 이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도시 아니냐. 한마디로 요나서 뭐라는 거예요? 판타지라는 거죠. 예, 존재하지도 않는 그 도시에 가가지고 뭐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막 갑자기 회개하고 뭐 그렇죠. 예, 네. 그들만의 그런 어떤 그 희망사항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아시리아나 니느웨라는 그 강대국을 등장시킨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근데 고고학자들이 이제 발굴을 해냅니다. 이제 그 히타이트 발굴되는 그쯤 해가지고 실제로 니느웨가 발굴이 되면서 실존했었다라는 게 이제 확증이 되니까 그제서야 성경의 얘기가 맞았구나. 이제 요렇게 이제 바뀌었다고 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존재 자체를 의심받던 도시가 이제 니느웨였다고 합니다. 자, 아시리아의 정치로 넘어가 볼게요. 앞에서 살짝 나오기는 했었죠. 그쵸? 참혹할 학살과 강제 이주였는데, 네, 아시리아의 정치는 한마디로 그 공포 정치예요. 네, 그러니까 공포 정치라는 게 뭔가요? 나라에 협조하기 위해서 국가는 국민들한테 무슨 뭐 좋은 걸 베풀거나 설득을 한다거나 이런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다 그냥 네. 그렇죠. 들어. 해.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죽여요. 죽어. 그렇죠. 이런 거예요. 그렇죠. 네, 북한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네, 북한 그래서 그 뭐냐 그 중앙당에서 그렇죠. 김정은이가 야 저기 나만 저기 드라마 보지 마 이렇게 딱 명령이 내려옵니다. 네, 야, 근데 너무 보고 싶어서 드라마 봤어요. 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총살인 가요. 네, 그렇죠. 공개처형 두두두두두 해서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잘못 봤다간 죽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드니까 이제 그 안 보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요런 식의 통치가 이제 공포 정치인데 아시리아 역시도 그런 식으로 그 통치의 기본 그 개념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 문화 통치 그다음에 어떤 뭐 발전상을 근거로 하는 뭐 그런 거. 그다음에 뭐 또 뭐가 될까요? 뭐 사람들을 그쵸?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설득하고 이런 게 아니라 공포의 기초에서 그 중앙 정부가 하는 말에 무조건적으로 따르게 하는 그런 형태의 통치를 이제 지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요. 만약에 어떤 도시가 항복을 거부하다가 진 거예요. 네, 그냥 쳐들어오기 전에 항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잔혹하게 학살은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네, 그나마 그렇게는 안 합니다. 자, 근데 싸우기도 전에 항복하는 게 쉬운 선택일까요? 쉽지 않은 선택일까요? 그러기는 쉽지가 않죠. 네, 쉽지는 않죠. 아무래도 어떻게 해요? 열심히 싸우다가 힘에 부치면은 그제서야 어떻게 해요? 행복하죠. 네, 성문을 열고 항복을 하고 앞으로 그 잘 섬기겠습니다. 이러면서 전쟁이 마무리되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러면은 뭐 약간 벌 주고 앞으로 잘해 하면서 돌아가잖아요. 그쵸? 네, 자,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 아시리아랑 싸우다가 힘에 부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을 열고 항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이제 뭐 전쟁 배상금 물리고 약탈 조금 한 다음에 잘해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더 죽여요. 이 자식들 감히 우리랑 싸우려고 해? 라고 하면서 그냥 거기를 초토화시켜 버렸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시체가 산을 이룰 정도로 학살을 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 주변에 있는 성읍들이나 이런 데로 퍼져 나갈까요? 안 퍼져 나갈까요? 소문이? 퍼져나가죠. 퍼져 나가겠죠. 네, 그러면은 그 주변에 있는 성읍들은 싸울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네, 정말 전력이 압도적이라면은 안 생겨요. 네, 근데 반대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때문에 더 화나가지고. 네, 그러니까 여기는 잘못하면 다 죽는구나라고 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다 똘똘 뭉쳐가지고 적극적으로 맞서 싸울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진짜로 다 쓸어버릴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쵸? 예. 네, 그래서 이제 무서웠던 겁니다. 자, 학살 방식도 굉장히 끔찍했다고 해요. 근데 그 싸우다가 이제 그 져가지고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산채로 사로잡힐 거 아니에요. 네, 자, 이거를 이제 그 학살을 하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뭐, 이 당시는 뭐, 칼이나 활, 뭐,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자, 그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좀 힘들죠. 그쵸? 한두 사람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수백 명을 건물에 가둡니다. 자, 그 다음에 문을 잠그고 뭐예요? 불을 그냥 불을 질러버리는 거죠. 그쵸? 그렇게 하면은 한 사람 한 사람씩 칼로 죽이는 수고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벌 수 있다. 하지만 이걸 실제로 시행하면 얼마나 참혹할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수백 명이 한 곳에 밀집해 있는데 불을 질러버린다. 그러면 그 안에서 비명과 막, 그쵸?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리고 어떻게든 살겠다고 하면서 막 여기저기로 막 나가려고 막 뭐 발버둥을 치겠죠. 그쵸? 네. 근데 못 나가게 해서 그 안에서 타 죽는 거니까, 이게 엄청 잔혹한 거예요. 그쵸? 네. 그런데 그 아시리아는 그렇게 하니까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죽이지도 않고, 이게 간편하더라. 해서 그냥, 그렇게, 또 하기도 했다고 해요. 하여간 이게 그 아시리아의 공포 정치 스타일을 잘 보여주는 그런 학살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요게 이제 나중에 이제 몽골도 비슷한 이제 그 학살을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여기도 이제 말을 안 들으면은 학살한 다음에 그 주민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이렇게 언더글을 만들었대요. 멀리서도 볼 수 있는. 경고죠, 그쵸? 우리한테 대항하면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경고를 모두가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어쨌거나 그런 공포 정치를 이제 했다고 하고, 또한 그들은 정복한 주민들이 반역을 일으키지 않고, 그러니까 항상 그 염려가 되는 게 뭐예요? 이런 식으로 잔혹하게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기회만 있으면 반역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거를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안 일으키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얘네들을 힘을 분산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네. 이런 거예요. 도시가 예를 들어서 여기 한 도시가 있고 여기 한 도시가 있고 여기 한 도시가 있어요. 이 세 도시는 아주 멉니다. 아주 멀어서 이렇게 물리적인 교류가 일어나기가 이제 쉽지 않은 도시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3분의 1씩 나누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이 3분의 1씩을 빼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주고, 여기는 여기 주고, 여기는 여기 주는 거죠. 그쵸?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뭐 별로 할까요? 다 요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죠. 그쵸? 도시가.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자, 아시리아랑 싸워서 독립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싸워서 이긴 다음에 어디로 돌아가려고 할까요? 이쪽으로 돌아가려고 그러겠죠. 그쵸? 네. 여기는 어디로 갈까? 이쪽으로 돌아가려고 하겠죠. 그쵸? 여기는 여기로 가려고 그러겠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의견이나 힘이 하나로 모이기가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안 쉽죠. 그리고 또 워낙 먼 데서 데려온 사람들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아가고 행동하는 방식이 어때요? 달라요. 완전히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의 사람들을 그 영어 쓰는 사람을 한 3분의 1을 가까이 데려다가 여기다 갖다 놓는다고 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반란을 일으킵시다.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어려워요. 그쵸? 그렇게 이제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그 강제 이주 정책을 시행한 게 이제 그 아시리아였다고 해요. 자, 그런 과정 가운데서 그 북이스라엘의 그 열지파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열지파가 이제 흩어지게 돼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유대인 하잖아요. 그쵸? 네. 왜 이스라엘인이 아니라 유대인일까요? 그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아, 네. 뭐지?
네. 이제 이스라엘이 둘러 쪼개진 다음에 네. 유다랑 이스라엘이랑 갈라졌잖아요. 네. 이스라엘은 다 사마리아 쪽으로 해가지고 혼혈로 돼버렸고 네, 이스라엘만 맞아요. 딱 남아가지고. 맞아요. 그 유대만이 그 명맥을 이어가거든요. 유다 지파만이. 그리고 유다 지파와 거기에 속해 있는 이제 그 뭐냐 베냐민이죠. 그렇죠? 베냐민 지파만이 명맥을 이어가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명칭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재현이가 다 섞어버렸다 그랬죠. 그렇죠? 왜 섞어진 거예요? 아시리아가 반란을 막으려는 정책을 어디에도 적용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뒤에도 적용한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원래 원주민들이 어디로 가느냐? 저 북쪽에 이제 메디아 지역이에요, 메디아. 메디아가 어디냐면은 이제 여기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게 이집트고 원래는 여기잖아요. 북이스라엘 여기잖아요. 그쵸? 여기는 이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있는 이제 바빌로니아고, 그쵸? 네.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터키죠. 그러면은 이제 아슈르라고 하는 도시가 한 요즘 니느웨가 한 요즘 될 거예요. 근데 메디아는 요 북쪽에 있는 산악 지역이에요. 와,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끌려가고 또 여기 있는 민족을 어디로 데려오는 거예요? 여기로 데려오는 거죠. 그렇죠? 아, 예,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언약과는 사실상 상관도 없는 그 할라와 하보르에 살던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그 열지파 중에 이제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죠. 남아 있었던 사람들하고 혼혈을 이루면서 새로운 민족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뭐예요? 사마리아. 예,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여기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부르기도 좀 뭐하고, 그쵸? 네, 그렇다고 해서 또 완전한 이방인이다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사마리아인이 왜 그렇게 끔찍하게 느껴졌는지 좀 이해는 되나요? 네. 네, 그러니까 저기는 이게 언약의 백성들도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은 그렇죠? 네. 네. 그런 어떤 그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라고 하냐면은 아시리아가 공포 정치를 펴게 되면서 반역을 막으려고 강제 이주 정책을 폈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런 과정 가운데서 북이스라엘도 멸망하면서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되고 그다음에 다른 혼혈들이 다른 민족들이 이주를 또 당해 오는 거죠. 그쪽에서도 당해 와서 혼혈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마리아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셨을 때 유대인들한테 그게 얼마나 충격적으로 들렸을지 조금 상상이 돼요. 네. 예, 저 끔찍한 어떻게 보면 혼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반인 반수의 괴물. 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그쵸? 예, 그 머리는 사람인데 다리는 곰, 뭐 이 정도 느낌이에요. 그쵸? 예, 근데 그런 사람이니까 이제 끔찍해서 멀리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런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돼주잖아요. 유일하게. 그쵸? 유대인들은 피해가고, 그쵸? 예,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혼종 취급하고 끔찍해하는 사마리아인이 하나님께 더 가까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버렸으니 유대인들이 듣기엔 어땠을까요? 진짜 끔찍하고. 생각하기도 싫은 얘기죠, 그쵸?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반응이 그래서 나왔던 겁니다. 네, 그렇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무엇을 보셔요? 마음. 네, 사람의 중심을 보시죠. 그래서 설령 그런 사마리아인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참된 그쵸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은 혈통을 유지한 유대인들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더 그분의 백성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마리아인들이죠. 그쵸?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보여주는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게 된 건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 얘기가 얼마나 어떻게 들렸던 거예요? 자기의 그런 어떤 민족적 자부심, 정체성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소리가 처럼 들렸던 거죠. 그쵸? 네.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핍박을 받았던 겁니다. 자, 음, 어쨌든 그건 별개 얘기고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강제 이주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예, 사마리아 지역에서 또 여러 이방 민족들을 데려와 남아있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혼혈을 이루게 되죠. 혼종을 이루게 되니까 새로운 민족이 태어나게 되고 그 새로운 민족은 예전처럼 아주 적극적으로 아시리아를 대적할 명분이나 이유를 어떻게 보면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반역을 억제하려고 합니다. 자, 이들의 후손이 바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이자 그들은 그러한 잔혹함과 공포, 강제 이주 정책을 통해 주변 민족의 도전이나 정복지의 반역을 억제하는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자, 그리고 정복한 식민지에만 이렇게 그 가혹한, 잔혹한 형태의 통치를 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내부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리아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절대 군주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한마디로 여기는 뭐예요? 그 군주가 그냥 김정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데예요. 그래서 왕의 말이 곧 뭐예요? 법이 법이에요. 자, 왕이 이게 이거다라고 했는데 해야 아니 되옵니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사회. 네, 법을 어기는 거예요. 왕이 이게 이거다라고 하면은 자, 팥으로 매주를 쏜다. 왕이 하면은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리고 전쟁 일으키려고 한다. 딱 이제 하는 거예요. 저 옆 나라 마음에 안 든다. 저기 좀 무너뜨려야겠어. 라고 하는데 어떤 신하가 전하 지금 백성들이 살기가 매우 공공하고 어려우니 좀 전쟁은 불가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법을 어겼으니까 사회. 예, 예. 저런 좀 불충한 놈을 보았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상 신하의 말이 필요 없는 거죠. 그쵸? 예,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예, 신화를 안 두면 되지 않나요? 신하를 또 안 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신하가 없으면 어쨌든 왕의 뜻을 받들어서 누군가는 움직여줘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예를 들어서 내가 왕이에요. 자, 왕이 배고픕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음식을 만들어줘야죠. 자기 손으로 만들어 먹나요? 아니요, 누군가 해줘. 네, 그 무언가를 해줄 사람은 필요하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아시리아 왕도 신하가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하죠. 필요하죠. 그쵸? 근데 신하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왕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전혀 없는, 그쵸? 네, 그런 통치를 합니다. 의회라는 게 존재를 하고 의회가 조언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 조언을 꼭 따라야 할 의무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맹점이 있는데 조언을 하고 듣기는 하는데 그 조언을 듣는데 왕의 심기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뒤에 뭐라고 나와요? 사형. 재판 없이 사형이에요. 재판 없이. 아,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옆 나라를 치려고 한다. 이제 왕이 얘기하는 거죠. 자, 저기 신하들을 이제 좀 말 좀 해봐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처음에 이제 그래서 말해보라고 하니까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들을 이유를 들어서 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싸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말하다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들까, 이 사람이? 어? 나 이제 죽었구나. 아, 죽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이거를 신하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자, 말해보아라 라고 할 때, 신하들은 어떻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이러지. 네, 그쵸?
그러니까 반대하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개진하는데 엄청나게 조심해야겠죠. 그쵸? 예, 네. 왕의 심기를 잘 살펴가면서 막 돌려가면서 그쵸? 네. 예, 왕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게끔 좀 안 하는 편이 좋지 않겠습니까? 뭐 요런 식으로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네. 예. 그래서 왕이 근데 처음부터 하겠다라는 의지를 막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하면 안 되고. 네, 그냥 아예 예,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살아남는, 그쵸? 예, 그런 나라가 이제 아시리아였다 이 얘기예요. 왕이 명령을 내리면 누구든 그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른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명령을 내렸는데 안 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형. 사형이죠. 그쵸? 예, 그렇게 다스려진 나라가 아시리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용맹하고 싸우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게 이해가 되죠. 그쵸? 네. 네, 통치 스타일에서도 그런 게 잘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반역 조심하고 이렇게 그 혼혈을 통해서 그쵸? 예, 그 나라를 유지하려고 했었던 예, 그런 예, 모습이 이제 나와요. 자, 그리고 문화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근데 독특한 아시리아만의 문화는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딱 없어요. 네, 이 사람들이 열심히 싸우는데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저 관심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문화가 뭐예요? 옆에 있는 바빌로니아 문화죠. 그쵸? 네. 예, 바빌로니아 문화를 그냥 갖다 쓰는 정도에 그치게 돼요. 그래서 니느웨가 바빌로니아의 건축 양식을 그대로 도입해서 건축이 됩니다. 그들만의 어떤 양식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없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니느웨의 궁궐에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궁궐 문에 들어가는 순간 어떤 느낌이 확 나는 거예요? 바빌론. 여기 바빌로니아인가? 이런 느낌이 확 난다는 거죠. 그쵸? 네, 그럴 정도로 이제 그런 어떤 그 문화적인 특징은 별로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코르샤바드의 거대한 궁전 벽에 그들의 왕들의 통치가 어떠했는지를 말해주는 이제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벽에 이제 그 왕들의 업적들을 적어 놓은 거죠. 그쵸? 자, 이 왕은 무슨 업적을 남겼고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그 기록들 대부분이 이런 거래요. 예. 전쟁터에 나가서 적을 사로잡고 그 적의 손을 자르고 그다음에 눈을 멀게 한다. 이거 눈을 뽑았다는 거죠. 그쵸? 예, 눈을 뽑았고 그 반역자를 어떻게 해요? 산채로 껍질을 벗겼다. 예, 이런 사실이 막 이렇게 쭉쭉쭉쭉쭉 벽에 늘어서 있대요. 재현아 이거 자랑스러워요? 아니요. 그냥 우리가 볼 땐 잔혹하죠. 그쵸? 네. 네, 근데 아시리아 사람들한테는 이게 자랑스러웠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자랑하듯이 업적이라고 그렇게 막 적어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시리아 사람들은 직접 문학이나 예술 활동하는 일 별로 안 좋아하고요.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대신에 뭐예요? 전쟁이죠. 그렇죠. 칼 쓰는 거, 전차 타는 거, 뭐 이런 거 좋아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이제 그 마지막 그 아시리아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아슈르바니팔이라고 하는 이 왕이 있는데 이 왕은 바빌로니아 문학 작품을 수집하는데 또 열을 올린 그 컬렉터였다고 해요. 아, 예. 그 왜 그 돈 많은 사람들 왜 그 뭐 수집하는 거 아시죠? 예술품 수집하는 네. 거 아시죠? 네. 예. 그래서 나는 이 작가의 작품을 수집을 해가지고 뭐 개인전 막 이런 거 열기까지도 하잖아요. 예. 네. 그런데 이 어쨌든 마지막 전성기를 이끌었던 이 왕의 그 수집 취미가 뭐였느냐? 바빌로니아 문학 작품을 수집하는 거였대요. 아, 네, 이것도 되게 재밌죠. 그래서 이거를 수집을 해가지고 이제 그 이 사람의 이제
창고죠. 창고에다가 목록화해가지고 그 보물 같을 거 아니에요. 아슈르바니팔 입장에서는. 네. 그 컬렉션을 이렇게 쫙 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게 나중에 발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고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슈르바니팔 도서관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래서 목록화해서 깔끔하게 정리된 상태의 토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빌로니아 문학 작품이 적혀 있는 토판이죠. 그게 2만 개나 발굴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거기에 수집을 해놨던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뒤에서 배우겠지만 그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게 있거든요. 고대 바빌로니아 우르에서 유행했던 그 서사시,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소설이에요. 소설인데, 근데 소설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역사서에 가까운, 그렇죠? 네, 그런 이제 그 작품이 있는데 그것도 여기서 발견됐다고 해요. 아, 그래서 우리 나중에 그 길가메시 서사시도 문학에서 우리가 다룰 거예요. 지금은 출애굽기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때 그거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은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들의 최고의 신은 아슈르였다고 해요. 네, 그들의 최고의 신은 아슈르였는데 정복된 지역의 신도 함께 섬기는 다신론적인 모습을 갖고 있었고, 네, 메소포타미아 종교하면 뭐예요? 점성술이잖아요. 그쵸? 네, 네. 별의 움직임을 보고 미래를 점치는 그런 일에도 깊은 관심을 역시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별과 행성의 움직임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세세하게, 그쵸? 기록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요. 자, 그다음에 중동 지방 전역에서 무역이 이루어지게 할 목적으로 최초로 화폐를 도입하는데 그게 무엇이냐? 은괴예요. 은괴. 은괴가 뭐냐면은 은 뭉텅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예. 근데 이 은 뭉텅이로 거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단위도 크고 무겁고 어렵죠. 그쵸? 네. 예, 그러니까 이 리디아라고 하는 제국 이거 기억나요? 우리 그 페르시아 쳐들어올 때 이 리디아의 왕이 페르시아를 칠까요 말까요 했더니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아, 네, 네, 티나니. 네, 그 자기 나라가 망했다라고 하는 그 리디아거든요. 네, 아, 그 리디아가 이 그 아시리아에서 처음으로 사용됐던 이 은괴 형태의 화폐를 뭘로 바꾸느냐? 동전, 은화 형태로 바꾸어서 사용하게 돼요. 네, 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동전이라고 하는 게 역사상으로 처음 나오기 시작하는 때가 요 때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요 리디아 제국이 동전을 사용하기 전에 최초로 화폐 형태로 무역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매개의 수단이 뭐였다는 거예요? 인괴. 네, 은괴였다는 거예요. 은괴. 네, 은괴로 아무래도 무역 활동을 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들은 많이 있었겠죠. 그쵸? 네, 네. 근데 어쨌거나 역사상으로 화폐를 처음으로 사용해서 무역을 한 실질적인 증거가 이제 나타나는 그 첫 제국이 아시리아였다라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가 아시리아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굉장히 잔혹했다. 그쵸?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문학과 예술에 관심이 별로 없었다. 그렇지만 의외로 전성기의 마지막 왕은 문학 수집광이어서 그쵸? 예, 엄청난 바빌로니아 문학을 그쵸? 후대에 보존해줬다. 또 이런 아이러니도 있고 그리고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최초로 화폐를 사용했는데 은괴 형태로 사용을 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